안녕하십니까. 저는 섬유공장 유틸리티 맡고 있는 허재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강의 수업. 오늘은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진행할 거고, 원래 1시간 20분 잡혀 있었는데 대표이사님 공장 너무 기간이 오늘 내일 그래서 보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라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알고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게 설비. 설비고. 공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설비라든가 장치들 담당하는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정의하자면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메인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생산 담당 기계들이 있고 인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이런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요소가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동력을 보면 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압축 공기가 있고, 스팀이 있고, 뭐 원료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용수도 있고, 고압 용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라고 총망라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제조하고 운전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유틸리티 팀입니다. 물론 뭐 전기는 또 특별하게 개전팀이라는 그런 팀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은 안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도는 지금 태강산업 대안화성 지금 통합되어가 있고, 유틸리티는 조직상으로 보면 설비관리실이 석유화부터 섬유공장까지 통합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틸리티도 설비관리실 소속이고, 그래서 담당은 석유화부터 섬유공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설비 운전 부분은 이제 섬유공장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유틸리티 요소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강산업 쪽에는 지금 여기는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은 태강산업에서는 수처리 분야하고, 그 다음에 나이론 공장 쪽에 냉동기 공학기, 그 다음에 아크릴 공장의 냉동기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요. 대한화섬 쪽은 대한화섬의 냉동기, 공기압축기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저희들이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지만은 스팀 보일러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화섬은 열매 보일러도 이렇게 같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틸리티는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공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의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자료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뭐 보고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먼저 좀 익혀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업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업무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스팀 문제 있네요. 스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스팀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뭐 설명을 물이 열량을 흡수하여 기체화된 상태라고 적어놨지만은, 스팀은 우리가 말하는 주전자에 가스불 켜면 위에 전기가 이제 쫙 올라오죠. 하얀색 연기같이. 그게 스팀입니다. 전기. 영어로는 스팀이고 한국말로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스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용어를 알아야 되고, 스팀이라 하기도 하고 전기라 하기도 합니다. 스팀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스팀은 압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압력이 있고, 스팀이 100도씨부터 증발하기 시작하면, 그죠? 그때부터 1kg 압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압이 쭉 올라가서 뭐 100kg 갈 수도 있고, 뭐 200kg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쓰는, 공장에서 쓰는 일반적인 스팀은 우리는 5kg 스팀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압력은 12kg 스팀 사용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스팀은 42kg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높은 압력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낮은 압력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팀을 이렇게 압력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스팀이 가지는 열량하고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5kg는 보통 한 158도에서 9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2kg는 뭐 한 190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스팀은 또 우리가 포화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버히팅 되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온도가 아까 말씀하신 5kg가 158도, 9도 정도 되더라도 실제로 오버히팅 되면 슈퍼히팅이라 합니다. 오버히팅 되게 되면 온도가 160도, 170도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포화전기는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안에 수분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오버히팅 되면 이제 수분이 없으면 온도가 떨어져도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죠?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왜 그렇게 유지하느냐면 우리가 긴 배관을 통해서 유체를 이송시킬 때 쭉 가다 보면 이제 열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외부 온도 때문에. 그럼 이게 스팀이 식으면 물이 생겨요. 그죠? 물이 생기면 스팀의 순도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온축소 생기면 또 바깥으로 빼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송할 때는 항상 오버히팅을 시켜서 이래서 높은 온도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목적지까지 도달했을 때도 안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좀 품질 좋은 스팀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버스팅 시켜서 하는 그런 스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면 HTM이라는데 이거는 여기 히트 트랜스퍼 메디아라는 거죠. 한국말로는 열매체입니다. 열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열매체 유라하고 이것도 내가 현장에서 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요거는 유체가 열을 받으면 증발하는데 요거는 증발 안 하고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전히 지금 300에서 400 정도까지 이렇게 뜨거운 유체로 만들어서 이걸 현장으로 보내서 열기항기를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현장에서는 도섬 이렇게 불러줍니다. 도섬이라고 부르는 때도 있고 열매체유라고 부르는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도섬은 상표 이름입니다. 이게 어떤 물질명이 아니고 상표 이름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런 도섬 열매체유 이름을 도섬이라고 불러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제 압축공기. 압축공기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그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공기를 우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을 시킵니다. 컴프레서는 공기 압축기죠, 한국말로. 에어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이거를 압축을 시켜서 그 높은 압력의 공기를 사용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여기 보면 PA 프로세서 에어라고 있죠, 그죠? 파워 에어 프로세서. 이거는 이 PA는 높은 압력의 공기를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있으면 높은 압력의 에어가 이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이런 거죠,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 동력을 역할을 하도록 하는 에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컴프레서를 바로 통과시키면 압축된 공기가 나오고 이 공기를 현장으로 보내서 동력으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수분 안에 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 그래서 우리 압축하게 되면 안에서 물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면서 물이 발생하고 이 물을 사실은 일부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기가 제어되지 않는 공기라 되어 있고, 질거리형 청소용인데 실제로는 질거리형 청소용보다는 우리 동력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각종 피스톤이라든지 이런 게 작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에어로 움직이는 벨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 사용되는 에어. 그 다음에 질거리형 청소용은 그냥 그대로 청소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가지고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질거리용은 우리 현장에서 그 실이 내려올 때 걸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빡 빨아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A라 되어 있는데 인스트루먼트 에어다, 그죠? 우리 회사에서 IA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우리 태강산업에서는 대부분이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I라고 해야 되고, 그런 영어로 하면 에어
air to instrume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습기가 제거된 압축공인데 요거는 각종 계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애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각종 이렇게 전기 판넬들이 있는데 거기에 에어가 들어갔는데 수분이 있다. 그러면 이 계기에 오동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I라고 부르는 IA라고 부르는 이 에어는 습기가 제거됐다. 그래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에어 드라이어라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고 그거는 나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죠. 에어 드라이어 수분 제거됐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인터레이스 에어는 AI하고 같은 애인데 종류는 똑같습니다. 용도가 요거는 방사공정에서 사용하는 실을 이렇게 꽈주는 할 때 사용하는 에어입니다. 그래서 요건 압력이 이 프로세서 에어나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에어는 우리가 보통 7kg 압력으로 지금 제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레이스 에어는 5kg 또는 4.5kg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9kg 에어도 저희들이 제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는 이제 냉각수, 쿨링 워터입니다. 영어로 냉각수라고 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식혀주는 겁니다. 설비가 열을 받으면 안 될 때 그걸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냉각수입니다. 이 냉각수는 여기 보면 냉각탑이 이렇게 있다 그죠? 설비로 보면 냉각탑은 이제 쿨링타워 많이 들어보시는가 모르겠네요. 쿨링타워 영어로 쿨링타워고 한국말로 냉각탑입니다. 요거는 뜨거워진 냉각수 사용하니까 그죠? 현장에 냉각수가 물이 흘러서 뜨거운 열을 물이 잡아줍니다. 물을 가져와서 뜨거워진 물을 냉각탑에서는 팬을 이용해서 물이 떨어질 때 공기를 순환시켜서 공기가 접촉하면서 열량을 가져가서 그래서 이게 식혀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냉각탑입니다. 다음에 냉동수는 이 용어도 잘 쓰는 건 아닙니다. 보통 냉수라고 부릅니다. 냉수라고 부르고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브라인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냉동수는 냉동기에서 우리 집에 냉장고 있잖아요, 그죠? 냉장고처럼 냉동기 안에서 어떤 유체를 흘려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서 현장에 사용하는 겁니다. 현장에 사용하는 게 아까 전에 스팀은 높은 온도, 뭐 100도 이상의 온도를 사용할 때 스팀이나 열매유를 사용하고 낮은 온도, 보통 우리가 냉수는 그 공조용, 에어컨용 공조용은 보통 5도씨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현장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아크릴 공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도씨, 그 다음에 일부 공정은 또 마이너스 15도씨 뭐 이런 식으로 또 저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냉수나 브라인 이렇게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수 중에서는 공업용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에 사용하는 용수는 공업용수라고 합니다. 공업용수인데 용수 중에서 이제 공업용수가 원래 우리가 노멀하게 이야기할 때 낙동강, 우리 여기는 경상도 지역이니까 낙동강에서 있는 물을 우리가 원수라고 그러고 그 낙동강 물을 댐으로 이렇게 옮겨서 댐 용수죠, 그죠? 댐 용수가 우리 공장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공업 용수라고 그러고 영문으로는 로버터 또는 공장에 쓰는 용어로 RW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 공업 용수는 우리가 1차 처리를 해서 공업 용수 안에 있는 안티클, 그러니까 뭐 탁도라고 그러는데 안에 보면 이제 부유물들이 이렇게 떠다니지 않습니까? 물을 떠보면 뭐 부연물도 있고 뭐 황토물도 있을 거고 이런 물들을 안에 있는 이런 잡티나 이런 이물질들을 부유물질들을 제거를 해서 좀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거기에서 살균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돗물을 우리 공장 내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한 번 더 순수로 만드는데, 순수는 깨끗한 물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순수는 물 속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었는데 아까 이물질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존재하는 게 이온이 존재하죠. 강물질도 존재하고, 통상 우리가 미네랄부터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 안에 보면 이온 농도가 들어가 있어요. 나트륨이 얼마가 있고, 칼슘이 얼마가 있고, 칼슘 이온이 얼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물들이 우리 현장 공정에 사용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거나 할 때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온들을 1차 제거를 시켜주는 게 이게 이제 순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설명 보면 음이온과 양이온 조합 수탑을 통과시켜서 물속에 응축된 이온 성분을 제거한다. 그렇게 되죠, 그죠? 우리 공장에서는 용량 수지를 이용해서 이온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RO를 이용해서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RO를 이용하는 공정도 있고, 용량 수지를 이용하는 공정도 있다. 근데 태강산업에서는 전부 다 용량 수지탑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부 폐수에는 보면 RO를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기 석유 상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RO를 할 거예요. 여기 스팀 압력대로 조금 된게 그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170도는 지금 5번 히팅된 숫자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포화온도는 한 158.7도 좀 될 겁니다. 12kg도 한 190몇 도 될 것 같은데, 이거 240도로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도 지금 압력별로 지금 나눌 수 있다, 그죠? 나눌 수 있고, 여기에는 노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습기를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습기를 제거할 때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공기가 이렇게 압축되겠죠, 그죠? 추워지니까 싹 추워지면서 안에 있던 습기들이, 안에 있던 습도들이 압축되면서 이게 물방울로 싹 만들어집니다. 날씨 추워지고. 그래서 이게 응축이 되고 물이 발생하는데, 이게 현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계기도 문제를 일으키고 설비에도 이제 습기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드라이를 거쳐가지고 다 제거를 시켜서 일반 지금 같은 이런 날씨에는 습기가 안 생기도록 하고,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습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에어들은 다 마이너스 40도 이하에서 습기가 발생할 수 있을 수준으로 그렇게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는 32도 이하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냉각수는 우리가 쿨링타워를 보면 쿨링타워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가지고 팬이 돌아서 공기하고 접촉을 시켜주는데, 우리 뭐 다르게 보면 뜨거운 물을 들고 선풍기를 틀어서 식혀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온도가 한씩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순환되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도짜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쿨링타워를 거치면 32도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놓으려면 엄청나게 큰 쿨링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쿨링타워는 보통 델타 T 온도 차이를 5도 정도로 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32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냉동기에 쿨링타워를 사용할 때 보통 냉동기 설계 기준으로 보면 한 32도, 30도 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쿨링타워에 보면 에어 공기하고 접촉하잖아요, 그죠? 접촉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온도가 한계가 다릅니다.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야 될 것 같고, 브라인 들어가 있다, 그죠? 브라인은 영어로 찾아보면 소금물 돼 있어요. 소금물. 우리 공장에서는 브라인은 CaCl2 염화칼슘 용액입니다. 염화칼슘 용액이고, 이게 온도 마이너스 8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거는 요건 아크릴 공장에서 사용하는 브라인이고요. 야라스면은 이지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아마 어느 온도 한 15 마이너스 15도 정도 되면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전할 때 마이너스 8도 운전하니까 이건 안 얼고 마이너스 8도인데도 액체 상태에서 얼으면 안 되고 액체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냉동수 돼 있다죠. 냉수인데 나일론은 4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 다음에 대한화성은 7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돼 있는 거죠. 지금은 나일론도 요거보다 온도 더 높여가지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5도, 6도, 7도, 뭐 14도까지 운전하고도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공정 현황에 맞춰가지고 이걸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매 유도 320도, 330도인데 이거 노멀 운전 온도고 열매 종류에 따라서 뭐 280도, 90도짜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50도짜리도 있고 그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열매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다음에 자병수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원수 낙동강 물이죠. 쉽게 말해서 또는 어떤 강물을 안에 부유물질, 뿌옇게 보이는 부유물질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자병수라고 부릅니다. FW, 영문으로 FW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필터드 워터입니다. 필터링된 물이다. 이런 뜻이고, 원리는 응집제를 투입해서 물질에 있는 부유물질들을 응집을 시켜주고, 이 응집된 물질들을 깔아앉히고, 이건 제거시키고요. 그 다음에 상금수를 채취를 해서 또 필터를 보냅니다. 필터는 보통 샌더 필터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안트라사이트라는 좀 탄소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시키면서 위에 부유, 응집돼 가지고 제가 안 된 미세한 그런 합도 성분은 이제 필터에서 좀 제거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 4.5kg 플러스 0.5는 우리 공급 압력이죠. 그렇게 제거된 거는 저장 탱크에 저장됐다가 펌프를 통해서 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순수. 순수는 DW라고 용어 쓴다 그죠?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FW, DW는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까 원소는 RW. 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병수라는 말도 많이 쓰긴 합니다. 순수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순수는 이온이 제거된 물인데 요 DW가 디이오나이즈드 워터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제거된 물 이런 의미입니다. 용변 수준을 이용하고 있고 펌프 압력이고 전도도는 지금 1마이크로지멘스입니다. 이거 전기 통합. 물 속에 이온이 있으면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잘 안 흘러가는 안에 제거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도죠. 전기가 흘러가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순수장치 설계는 원래 10 마이크로지멘스입니다. 10인데, 요게 이제 저희 운전을 해보면 이렇게 좀 낮게 나옵니다. 초순수가 가면, 자, 지금 요거는 그냥 순수고, 초순수라고 있습니다. 석유학에 가면 초순수를 사용합니다. 초순수는 요 전도도가 0.1 이하로 수출이 아까 제가 제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강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장치가 있네요. 그죠? 강심조하고 원래 플러스에서 여기는 필터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비티 필터라서 중력시계 화장실입니다. 물이 강심조에서 만들어진 물은 상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수로를 따라서 넘어가면 중력식 예가 장치라고 이렇게 큰 수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필터가 이렇게 있고, 보자. 우리가 모래 필터라고 하는데 주로 샌드 필터라면 이렇게 필터에 여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제가 있고 물이 상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중력식 예가 장치니까 물이 차가 있는 그대로 중력 힘으로 그냥 쭉 흘러내리면서 여제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물질들은 여제 사이에서 제거되고 그 다음에 물만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병수 만드는 아까 전에 FW 만드는 그런 장치는 강심조와 그래비티 필터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는 400톤 생산할 수 있는 거 두 개가 있고 지금 여기는 200톤짜리 두 개가 있는데 더 많습니다. 1번부터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있는데 사용 안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공장의 전체 용수 사용량이 4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만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예비로 가져가는 거고, 요거 두 대를 50% 부하로 운전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 장치는 이용계한 수지를 이용하는 순수 장치입니다. 이용계한 수지를 이용하는 순수 장치고, 지금 세 기대를 운전하고 있고, 지금 사양이 250톤 돼 있는데 우리 공장 전체 사용하는 양이 한 200톤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대만 운전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염산탱크가 좀 쏟아져 있네요. 이거는 순수 장치가 우리가 구조를 보면 양면 수지탑, 음면 수지탑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 수지탑에는 양면 교환 수지가 들어가 있고, 음면 수지탑에는 음면 교환 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통과할 때 양면 교환 수지탑에서는 양면을 잡아줍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이온, 그 다음에 칼슘 이온, 뭐 나트륨 이온 잘 안 잡힙니다. 전도도 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온화율이 낮죠. 그래서 이가나 상가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가가 잡힙니다. 그래서 잡히고, 그 다음에 음이온교육 수집탑에서는 방산이온이라든지, 뭐 질산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CL이온이라든지, 염소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탱크가 염산이나 가중소다 탱크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이온을 잡은 거를 다시 약품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산 탱크나 가중소다 탱크에서 이 염산 가중소를 이용해서 재생을 하게 됩니다. 이온교환 수지로 재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수 장치, 이게 제조된 순수는 이제 저장 탱크에서 저장하게 됩니다.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 거죠. 아까 말로 설명드린 건데, 원수를 강심조 통과시키고, 여기에는 응집대로서 유산바트하고 구리 후록 되어 있네요. 이거는 폴리마솔입니다. 약품을 응집대만 넣으면 응집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응집을 도와주는 폴리머를 또 투입하고 있습니다. 넣어서 응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가도를 거쳐서 저장 탱크 들어가고, 그 다음 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일반 우리 요물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그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인데, 수장공사나 시의 그 정수 처리장에서 만드는 물은 요 물에다가 살균제를 넣습니다. 살균제를 넣어서 그 염소 성분의 살균제를 넣습니다. 넣거나 또는 아니면 뭐 자외선 뭐 살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그게 우리 집으로 보내주는 게 이제 수돗물이고, 우리 공장에 사용하는 거는 이게 살균 공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에서 쓰는 우리 시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공정은 여기 있는 거죠. 아까 만든 그 FW를 양면탑 거치면서 양면 제거하고, 탈탄산탑은 CO3 이온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음이온에서 제거됐는데 CO3, HCO3입니다. HCO3 마이너스 이온을 여기서 제거됐는데, 여기에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날려보내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이온에서 음이온 제거시키고, 그 다음 순수가 됩니다. 순수를 이제 현장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팀 이야기 아까 쭉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온도가 좀 나왔네요. 5.4kg. 이 5.4kg는 아까 내가 5kg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5.4kg는 우리가 구매하는 스팀. 우리 스팀을 보일러에서 자체 생산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 섬전 공장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석유 상공장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석유 상공장은 발열 반응을 하는 공정이고, 공정 자체에서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거기에다가 물을 투입을 해서 투입하면 뜨거워지고 증발하니까 전기가 나옵니다. 그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5.4kg인데 161도 정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12kg는 191도네요. 그 정도. 가열 전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오버히팅된 전기. 온도가 좀 높습니다. 10도 정도.
스팀 공정이 나와 있네요. 우리 섬유 공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기 상공장에 스팀 받아 쓰고 있습니다. 전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받고 있고 현장에 다 사용합니다. 이 보일러는 이머전시 공장에 수기 상공장이 연간 정비를 들어간다든지 사고가 나서 스팀 공급이 중단됐을 때 자체 보일러를 돌려서 이렇게 스팀을 생산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 보일러가 우리 옛날에 열병합 설비도 있었습니다. 열병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열병합은 뭐냐면 전기도 생산하고 스팀도 생산하는 게 열병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발전소하고 똑같아요.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기 터빈을 통과시키고, 터빈은 회전을 하면서 전기 발생시키고, 그 발생을 제네레이터에서 전기를 만들죠, 그죠? 그래 만드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열병 설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 상공장에서 스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냉동기는 보이면 하겠네요. 아크릴 냉동기는 좋은 냉동기 마이너스 7도 냉동기고요. 나일론 대한화성은 전부 다 상온 냉동기 되어 있습니다. 아라미드는 이것도 좋은 냉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냉동수는 이거는 아까 냉수라 그랬는데 그죠? 영문으로 칠드 같은 애죠. 이거는 요 칠드라는 거는 아까 상온 냉동기를 말하고, 냉동기는 레프리저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냉동기, 저온 냉동기, 마이너스로 만드는 냉동기입니다. 그래서 좀 종류가 다른데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칠러라는 말은 아까 말한 상온 냉동기고, 이거는 공정으로 주로 쓰는 겁니다. 요게 보면 물이 들어가는 거는 칠러를 통과해가지고 물을 차갑게 만들어서 현장에 보내고 공조수비 순환시키면서 현장에 사용하는 온습도 조절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섬유는 온습도가 안 맞으면 품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온습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습도 관리라고 되어 있는죠. 여기서 핵심은 냉동기의 원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 다 냉동기에서 냉수를 만들고 그 온도는 보통 상온 5도에서 한 10도 사이로 만든다, 이렇게 보고, 이게 현장으로 가면 한 델타 T 5도 정도 수준으로 다시 리턴이 돼서 계속 순환되면서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수축열 시스템이라는 거는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수축열이라는 건 우리가 빙축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빙축열?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빙축열, 수축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빙축열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력 요금 체계가 밤에 심야전기는 쌉니다. 낮에 만약에 뭐 한 200원 한다 그러면 밤에는 100원 정도 한다. 그래서 이 수축열이나 빙축열이라는 건 밤에 냉동기라든지 이런 거 돌려서 이걸 저장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놔 있다가 낮에 냉동기를 끄고 저장되어 있는 냉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요금 차이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게 이제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밤에 냉동기를 돌려서 저장 탱크에다가 저장하고, 낮에는 냉동기를 끄고 펌프만 돌려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냉수를 현장에다 보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이건 또 좋은 냉동기 설명이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온도만 다릅니다. 그죠? 온도만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기 중 공기를 압축을 해서 압력화된 그런 에어를 만드는 거고요. 종류는 여기 보면 왕복동식, 스크류식, 터보형이 있습니다. 터보는 우리가 말하는 터빈처럼 회전체를 이용해서 압축하는 거고, 스크류식은 말 그대로 스크류가 돌면서 이렇게 압축시켜주는 겁니다. 부피적으로 이렇게 쭉 밀어넣어서 압축시키는 거고, 왕복동은 피스톤이 여러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압축해줍니다.
뭐 특성을 이야기하다 그죠? 저희 대용량에는 주로 터보식을 사용하고 있고 스크류식은 이제 주로 소용량, 그 다음에 왕복진도 소용량인데 대용량을 하는 이유는 뭐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효율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량에 대한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대용량에는 터보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수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우리 공장이 가동률이 많이 줄었죠, 옛날보다. 그래서 지금 가동 대수가 우리가 보유되는 대수보다 실제 가동 대수는 좀 작습니다. 자, 컴프레서에 대한 보식도 내겠죠. 여기 보면 외기. 일단 공기를 컴프레서로 이제 흡입을 하는데, 흡입할 때도 사실은 안에 있는 이물질 좀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통과를 시켜서 컴프레서에 들어가고, 여기서 압력을,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4kg, 5kg, 그 다음에 뭐 7kg, 9kg 컴프레서 있고 13kg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만들고, 일부는 아까 PA 파워용이라고 그랬죠. 파워용이야, 프로세서야. PA용은 여기서 일로 안 들어가고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드라이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고, 드라이를 거치면 이제 탈석된 요거는 계기용 또는 개장용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AI 이렇게 부르고 I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사용됩니다. 유틸리티 레이아웃다 그죠?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정문이 여기네 그죠?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장소, 우리 공장 레이아웃은 좀 익혔습니까? 레이아웃. 자, 우리가 있는데 위치 여기입니다. 여기고, 우리 있는 데서 바로 옆에 보이는 쪽이 아크릴 공장. 요렇게 돼 있어요. 이만큼 아크릴 공장. 그 다음에 이거 쭉 가면 제일 끝에 여기가 모다크릴 공장. 모다크릴 공장. 가발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가발사죠. 가발사를 만드는 공장. 여기가 나일론 공장. 나일론은 고급 섬유입니다. 일반 요런 옷에는 이제 면하고 폴리에스터 보통 들어가는데, 나일론은 우리 골프복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가격대가 뭐 티 하나가 10만원 넘어간다 하면 나일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일론사,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여기 폴리에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미드, 여기 아라미드, 여기 폴리에스터. 옛날에는 스판덱스 공장, 스판덱스는 중국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 스판덱스 공장. 그 다음에 여기는 배수 처리장, 여기네요. 배수 처리장. 요거는 대한화섬의 유틸리티, 보일러하고 컴프레서 냉동기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배수 처리장. 여기는 운동장. 요거는 옛날에 CF 공장, 그 카본 파이버 공장.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아크릴 원료 AN 탱크입니다. 여기는 AN 탱크,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여기가 아크릴 중압이고, 여기가 아크릴 방사, 여기 중압이고, 여기 방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했던 강심조, 예가조, 그 다음에 순수 장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수장. 그 다음에 각종 펌프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용수 공급 펌프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일러. 그 다음에 나일론 공장 유틸리티도 여기는 보일러, 컴프레서, 냉동기 여기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가 되겠습니다. 설비 모습입니다. 강칠조는 지금 요 콘크리트 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요 콘크리트 조 안에 보면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차가 있습니다. 안에 있고 구조가 여기 이렇게 철구조물로 이런 식으로 호프학색으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 약품을 넣어서 반응이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밑으로 빠져가지고 엉집될 거는 밑으로 빠지고 방금수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장치는 이게 수지탑입니다. 양유형 수지탑, 여기 탄산탑, 엄연 수지탑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지터 안에 용량 수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약품 탱크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나오는 그 폐수 염산 가중 소다를 이제 재생제로 쓰고 난 거는 이제 우리 중화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폐하를 칠로 맞춰가지고 방류하게 됩니다. 에어 컴프레서는 야제 터보식 에어 컴프레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터가 있고, 여기는 이제 터빈이 있어서 여기서 공기가 압축됩니다. 냉동기는 지금 이런 모습이고, 냉수는 이쪽으로 아래쪽에 여기가 에버포레이터에서 냉수가 일로 통과하면서 이 안에 냉매가 들어있습니다. 냉매가 우리는 옛날에 프레온 11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프레온 11을 못 씁니다. 지구 환경, 온실가스, 예, 저촉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 설비는 다 이제 프레온 11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설비도 대부분이 프레온 11을 쓰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제조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설비에서 설비를 철강을 하면 프레온 11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재생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수는 이쪽으로 정말기에서 냉매가 열기화를 해서 냉수를 만들어주고, 냉매가 정말을 하면 압축기를 거쳐가지고 효율을 올려주는 겁니다. 압축기를 거치면서 올려서 응축을 시켜서 여기서 완전히 응축을 하고 다시 액체로 여기 정발되죠. 정발된 기체가 일로 통과하고 액체로 만들어져서 다시 정발기로 내려와서 다시 또 열기환에서 기체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순환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냉수를 계속 제조하게 되죠. 이런 원리. 그 다음에 냉각탑은 쿨링타워를 한다, 그죠? 쿨링타워는 여기에 팬이 있습니다. 여기 팬이 있고, 이 안에 루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천들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요 위로 이렇게 여기서 컨덴세이터에서 여기 응축수가 여기 응축을 시키고, 여기서 냉각수가 더 데워진 냉각수가 훑어 들어오면 물이 여기로 떨어지거든요. 여기로 쭉 흘러내릴 때 팬에서 바람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식혀주고, 그 다음에 이게 빨리 떨어지면 식혀서 속도가 빨리 떨어지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빨리 안 떨어지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방향을 줘가지고 물이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천천히 흐르도록 해서 공기와의 접촉 시간을 좀 늘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여줍니다.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방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라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에서 접촉 시간을 줄여주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일러고, 이건 내가 동작물이라죠. 컴프레서, 아까도 보셨지, 냉동기 조결이 있습니다. 에어드라이어. 이 안에는 이제 탈습제가 들어있습니다. 알맹이 같이 생긴 탈습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그런 탈습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를 여기에 넣어서 에어를 통과시키면서 습기 제거.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뜨거운 공기를 넣어서 다시 재생시키고 이렇게 공정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쿨링터. 수축류 수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심장에 냉각을 시킨 그런 냉수를 여기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3,000톤 정도 됩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실가스. 온실가스, 지금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온실가스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온실가스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고, 뭐 석탄이라든지, 뭐 왕퍼시유라든지, 뭐 가솔린이라든지, 뭐 어떤 기름이나 이런 거 사용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거 많고, 이게 정부에서 어떤 목표치를 주고 몇 프로를 절감해라는 게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절감해야 되고, 나중에 이게 용량이 넘어가거나 초과 배출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배출권 거래소라는 데서 이걸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부족한 온실가스는 우리가 사서 보충해라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 회사는 공정이 그동안 많이 좀 축소했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올해 말에 우리가 정부에 다시 할당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4차 계획기간이 하는데 25년도에 우리가 할당 신청을 해서 26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또 정해진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 끝났네요, 그죠? 지금 저한테 주는 시간이 50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세요. 좀 잡아오는 분도 계시던데. 앞에 공정 설명을 다 들었었죠. 예.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뭐 남아있습니까? 교육 남아있는 거. 뭐래? 수교학을 하는 거 봤고, 섬유 공양도 공정 설명 다 했어요. 아크릴, 뭐 나이론 다 했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고. 여기 생산팀에 소속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산팀.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설비 관리나 이쪽에 계신 분은 없고, 그 다음에 관리, 여기 밑에 관리부나 이런 쪽에 소속된 분은 없고, 나머지 분은 뭐죠? 생산을 이렇게 있고, 또 나머지 여부는 그 안전보건학도 3팀. 안전보건, 또 다른 분. 공무 1팀입니다. 공무, 설비관리실 쪽이네. 그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용어들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연스럽게 익혀지긴 합니다. 듣다 보면. 근데 먼저 한번 간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하죠. 아, 이런 걸 어디서 들어봤다. 아,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팀에서는 당연히 생산에서 필요한 그 용어들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온실가스도 있지만은 온실가스는 에너지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에너지하고 직결되는 건데 에너지 전략하면 온실가스가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온실가스 때문에도 전략을 해야 되지만 회사 경쟁력을 위해서도 전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현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설비에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이나 유틸리티 사용량을 좀 줄여서 거기에서 앞으로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틸리티 그 개념을 좀 제가 정립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생산에서 생산량을 그 사용량을 정해줘야지 우리가 유틸리티에서 그만큼 적정량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생산에서 양을 줄이면 유틸리티 공급량도 자동으로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원가 절감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1차는 생산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절감은 여기서 절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들면 여기서 공급량을 줄이죠. 그죠? 줄이고 나서 여기에 있는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차로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고, 1차는 여기에서 절감을 해야 된다. 생산에서 먼저 해야 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생산 현장에 보면 생산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에너지는 유틸리티에서 하니까 여기서 절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절감을 안 해요. 그러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최저가를 해도 여기 사용량이 자꾸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생산 현장에서 절감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유틸리티도 최적화를 실시해서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에너지 절감이나 원가 절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품 품질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생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이 다 팔아야 되고, 자, 이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부터 절감 들어야 됩니다. 에너지 절감을 하고, 원가 절감을 하고, 인건비 절감을 하고,
자, 이렇게 아주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되고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첫 발을 디뎠으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